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 가격이 수출하는 나라의 국내 가격보다 쌀 때 그걸 덤핑이라고 했고, 그 덤핑은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물건값이 싸서 덤핑이 있다 할지라도 덤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덤핑으로 인해서, 그 덤핑 때문에 수입하는 나라의 산업에 피해를 발생해야 됩니다. 피해가 발생이 돼야 되고, 그 피해의 원인이 덤핑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의 존부, 그리고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한 후에야 덤핑에 대해서 통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지, 그리고 그 피해와 덤핑과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WTO 협정에 나와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 피해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피해가 얼마만큼 큰지 그 피해를 산정해야 되는데, 산정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의 결정은 적극적인 증거에 기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야 피해가 있다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라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덤핑으로 수입된 물건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덤핑이 물론 있을 수가 있지요. 있는데 그 수입된 물량이 아주 미미하다면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덤핑의 물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덤핑의 효과가 수입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덤핑은 있었는데, 큰 물량으로 덤핑이 있었는데 수입국의 동종 상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그 덤핑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수입국 생산자들에게 어떠한 궁극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 A와 B 두 가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한 조사가 적극적인 증거로 입증이 될 경우에 피해가 있었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은 피해 조사를 하는 수입국의 당국이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덤핑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덤핑 그의 효과가 주로 가격 효과죠. 가격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덤핑 물량과 그 가격 효과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덤핑 물량의 경우에 덤핑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조사 당국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우선 덤핑으로 수입된 물량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는지, 그 증가의 폭이 절대량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국내 생산, 수입국의 국내 생산이나 또는 수입국에서 컨슈션,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 둘 다입니다. 절대적으로 증가를 했거나 상대적으로 증가를 했거나, 이 덤핑 물량이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덤핑 효과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덤핑 수입품의 프라이스 언더커팅, 즉 왜냐면은 이 덤핑하는 그 덤핑으로 수입된 물량이 덤핑을 했기 때문에 물건값을 싸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염가 판매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자기의 물건값을 지나치게 낮게 인하하는 것. 그러니까 그 덤핑 수입 물량의 가격을 수입자 스스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 또는 그러한 덤핑 수입으로 인해서 수입국의 동종 물품, 수입국이 경쟁하는 동종 물품의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인하되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수입품이 들어와서 물건값을 팍 낮췄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수입국의 동종 상품 파는 사람들은 덩달아서 물건값을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물건값을 내렸던지, 아니면 덤핑이 없었으면 물건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을 텐데 덤핑 때문에 물건값을 인상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든지, 이러한 세 가지의 가격 효과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덤핑 효과의 누적 산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간 설명을 할 때 모든 WTO 통상 관련 협정문에는 서문이 있어서 그 협정의 목적, 취지 이런 내용을 규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덤핑 협정은, 반덤핑 협정은 서문이 없이 곧바로 1조로 시작을 해서 반드시 이 덤핑을 규제해야 되는 그 목적과 철학이 불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덤핑을 할 경우에 약탈적인 가격이라 해서 물건값을 일부러 낮춘 후에 동종 경쟁업체를 몰락을 시키고 시장을 독점한 후에 가격을 인상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덤핑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 시장에서는 이러한 덤핑이, 약탈적 가격 관행이 성공을 할지 잘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대개 이 복수의 수입자들이 동일한 수입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비록 덤핑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수출업자까지 덩달아서 동시에 덤핑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덤핑이라고 할 경우에는 덤핑은 각 개별 회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한 개별 회사의 덤핑 행위가 반드시 다른 회사도 같이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덤핑의 효과는 취지상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3조 3항에는 동시에 동일한 수입시장에서 복수의 수출국가, 복수의 수출업자가 동시에 덤핑을 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덤핑의 효과는 개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효과. 덤핑 사실은 개별로 따져야죠. 하지만 그 효과는 누적해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자, 한 나라 이상으로부터 수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반덤핑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경우에, 그러니까 복수의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동시에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 당국은 그 반덤핑 수입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A하고 B 조건을 붙여놨는데 덤핑 마진이 각국, 여러 국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국에 대해서 산정된 덤핑 마진이 드미니미스, 최소한의 드미니미스는 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각국의 수입 물량이 네글리저블 하지는 말아야 된다. 보통 한 3%를 잡습니다. 네글리저블 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러한 누적 산정이 그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를 봤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때에는 이 덤핑 효과를 누적해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조사 시 필수 검토 요소. 자, 그러면 이제 덤핑 물량도 보니까 일정 수준을 넘었고, 그 효과를 보니까 이러한 세 가지의 가격 효과 중에 한두 가지 이상은 발생을 시켰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진행을 했더니 각 나라별로도 봤을 때 덤핑 마진이 드미니미스를 넣고, 그리고 각 나라의 수출 물량이 미소 마진, 네글리저블한 수준도 넘고, 그리고
그 시장의 경쟁 조건을 봤을 때 따로따로 검토하는 것보다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합리적으로 입증이 됐을 경우에는 누적 효과를 산정을 하는데, 이러한 덤핑 효과가 국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관계 있는 경제적인 요소를 다 검토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해놨는데 이 예시가 아마 15개일 겁니다. 이 15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판매 물량을 감소시켰는지, 수익을 감소시켰는지, 생산을 감소시켰는지, 시장 점유율을 감소시켰는지, 또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15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를 해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이그조스티브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하나하나 몇 가지, 여러 가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정이 됐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부정적인, 덤핑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결정적인 그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그조스티브 리스트가 아니라 예시적인 리스트로서 이것 말고도 다른 걸 조사할 수 있으면 더 조사를 하고, 조사한 모든 그 총체적인 결과의 판단상 덤핑이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이 중에 몇 가지만 가지고 피해를 판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덤핑의 이제 피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피해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덤핑 수입이 된 것이 인주리를, 피해를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코잘 릴레이션십, 인과관계는 뭐하고 뭔가 당연하죠. 덤핑 수입하고 그 피해 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렐리번트 관계가 있는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당국은 뭐 또 조사를 해야 되냐면은, 덤핑으로 수입된 거 말고 다른 알려져 있는 요소, 피해를 일으켰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덤핑 말고 다른 거예요. 그 요소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덤핑 수입 말고 다른 요소에 의해서 피해가 야기될 수가 있었었는데, 그러한 피해가 덤핑으로 인한 피해로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any known factors가 domestic industry에 동시에 덤핑이 일어난 그 동시에 피해를 일으킨 그러한 그 다른 요소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other factors, 기타 요소로 인해서 초래된 피해는 절대로 덤핑 수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피해라고 귀속돼서 합니다. 덤핑한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알려진 다른 요소죠. 알려진 요소는 뭐가 있느냐? 역시 또 예시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시로 해놓은 겁니다. 덤핑 가격으로 팔리지 않은 수입품의 물량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물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가 수요가 줄어서 생긴 피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비의 패턴이 또 변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덤핑 말고 기타 다른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피해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증거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피해를 덤핑의 피해라고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피해는 일어날 수가 있죠. 산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덤핑 행위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 덤핑 행위에 의한 피해가 반드시 동종상품에 일어나야 됩니다. 거듭 예를 들면 자전거가 덤핑 수입이 됐는데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했으면 안 되죠. 자전거가 수입이 된 피해가 그 수입된 나라의 자전거에, 동종상품에 어떤 그 효과를 미쳤는지 봐야 됩니다. 자, 덤핑 수입의 그 효과는 라이크 프로덕트, 동종상품의 국내 시장에 대해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종상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동종상품의 정의도 말했고, 동종상품의 정의를 글로 쓰는 건 쉽지만 그것이 실제로 각 산업에서 무엇이 무엇의 동종상품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발 자전거가 두발 자전거의 동종상품이냐? 동종상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시장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거나 어떠한 이유로 해서 동종상품의 그 피해를 산정할 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narrowest group, 그 동종상품으로 해당될 것 같은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좁은 그룹, 그러니까 두발 자전거가 두발 자전거의 동종상품인데, 어떠한 이유로 국내 시장에 두발 자전거 산업이 없을 경우에 자전거 산업은 있는데 두발 자전거 산업은 없어요. 어쨌거나 두발 자전거가 덤핑 수입이 됐기 때문에 세발 자전거가 잘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그 피해 범위를 가장 좁힐 수 있는 좁은 범위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발 자전거 수입이 됐는데 널널하게 오토바이 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피해를 산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range of product which include like product의 말입니다. 이 narrowest 그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종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레인지, 범위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서 덤핑 효과를 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질적 피해 위협의 결정입니다. 그 덤핑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덤핑으로 인해서 그 나라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협이 있을 경우에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실질적 피해의 위협입니다. 위협이라는 얘기는 아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피해 위협의 결정은 역시 사실에 의해서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주장이라든지 짐작이라든지 또는 어떤 막연한 가능성에 의해서 피해 발생 위협이 있다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덤핑이 인주리를, 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눈에 띄게 아주 명확하게 아직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 확실시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가능성만 가지고는 피해가 발생할 그 상황이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분명하게 예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급박해야 됩니다. 한 15년, 20년 후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정도 시간이면은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민헌트 해야 됩니다. 피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고, 그리고 금방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겨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소리티 조사당국입니다. 조사당국은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아래 요소를 역시 정당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덤핑 수입이 정말 이러한 그 피해를 예견시키고 긴박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심각한 그 률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 또는 보십시오. 엑스포터입니다. 엑스포터가 수출하는 사람이죠. 수출하는 사람들의 그 생산 능력이죠. 이 생산 능력이 급격 아주 긴박하고 아주 가까운 장래, 그리고 상당한 실질적인 분량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지.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당장은 덤핑이 안 일어났는데 그 물건을 생산하는 이 엑스포터가 덤핑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도 있고, 그 실질적인 능력이 아주 가까운 장래에 발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요. 그리고
덤핑 수입에 대한 수요, 국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덤핑 수입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덤핑 수입 물품이 아마 가격이 싸졌을 테니까 수요가 급작하게 늘어서 그래서 국내 상품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덤핑 수입이 일어날 경우에는 국내 생산품의 그 가격이 오르지 못하거나 어떤 깎아야 되는 그런 그 확률이 그 가격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 덤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받고 있는 물품이 재고가 엄청나게 많아서, 뭐 생산을 하고 자시고, 뭐 자유스럽게 팔고 자시고 할 것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있는 재고만 내다 팔기도 충분하다. 이런 측면도 여러 가지 요소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반드시 토탈리티, 전체를 봐서 합당하게 판단을 내려야지 그 중에 하나 둘만 가지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덤핑 수입에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위협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 AD 메주어는 엔티덤핑 메주어죠. 그 반덤핑 관세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부과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되어 있죠. 아주 주의해서 부과를 하랍니다.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주의해서 부과를 해라. 왜냐? 피해 자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위험만 있기 때문에 미래 상황에 대해서 예견해서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모두 고려를 해서 결정하되 거기에 나아가 추가적으로 역시 특별하게 조심해서 부과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조는 이제 국내 산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가 국내 산업에 대해서 발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국내 산업이 뭐냐? 국내 산업을 이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국내 산업의 정의입니다. 국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물건과 같은 종류의 동종상품이죠. 동종상품의 전체 생산, 동종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든 사람, 국내 생산자 전부, 또는 그 국내 생산, 전체 국내 생산에 뭘 차지해야 된다? 실질적인 비중, 메이저 프로포션. 위는 전체 다 알아있고, 도메스틱 프로듀서 모두 다고, 이 밑은 모두 다는 아니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산업이 메이저 프로포션, 국내 산업의 상당한 부분은 차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를 적어놨죠? 생산자가 엑스포터랑 또는 임포터랑 관계가 되어 있거나 또는 생산자가 임포터, 수입자 자체예요. 자, 그 덤핑하는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입니다. 이 덤핑하는 사람은 수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팔지는 않습니다. 수출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래 관계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 물건을 수입해서 덤핑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하는 사람은 또 임포터입니다. 그리고 관세는 이 임포터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포터랑 임포터가 관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관련이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화를 집어넣었죠. 이러한 엑스포터와 임포터가 프로듀서, 이 여기서 말하는 프로듀서는 국내 프로듀서입니다. 국내 생산자가 쉽게 말하면은 덤핑 수입의 당사자예요. 자기가 덤핑 수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 덤핑 수입품을 수출하거나 또는 수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어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수입자거나 수출자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도메스틱 인더스트리라 하면, 이 국내 산업이라 하면 이 사람들을 빼고 계산해야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덤핑을 해놓은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면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를 도메스틱 인더스트리로 봐야 됩니다. 국내 시장이 하나나 또는 그 이상으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작아서 단일한 시장으로 구성될 경우가 많지만 큰 나라라든지 또는 뭐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거래 관계가 자유롭지가 못해서 사실상 2개 또는 3개로 그 시장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마켓, 각각의 그 시장에 있는 생산자들을 따로따로 그 국내 산업자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나라가 A 시장과 B 시장으로 구별이 되어 있으면은 A 시장의 마케트에 있는 사람은 A 시장의 국내 산업자로 봐야 되고 B 시장에 있는 생산자는 B 시장의 국내 생산자로 봐야 되지 A 지역에 있는 생산자를 그 나라 A 플러스 B 시장 전체를 합한 전체 생산자로 보지는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조건을 붙여놨죠. 이러한 각각이 분리된 그 시장의 생산자가 그 분리되어 있는 그 시장에서 자기가 생산한 물건의 전부나 거의 모두 다 팔아요. A 시장, B 시장 나눠져 있는데 A 시장에 속해 있는 생산자는 자기가 만든 물건을 A 시장에서만 다 팔아요. 또는 거의 다 팔아요. 그럴 경우에는 A 시장에 있는 생산자를 A 시장으로 따로따로 국내 생산자로 따로 분리해서 보란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어떤 시장의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가 공급되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다른 마케트에 있는 공급자에 의해서. A 시장에 어떤 물건의 수요가 생겼는데 그 A 시장의 수요는 A 시장에 있는 생산자가 공급하는 것이지 B 시장에 있는 생산자가 공급하지는 못해요. 그러한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에 A란 B라는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그 각각의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생산자를 그 시장의 국내 생산자로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와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죠. 역시 실질적인 부분이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A 시장, B 시장 둘로 나눠져 있는데 A 플러스 B 전체로 봤을 때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피해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러한 경우에 시장이 분할됐을 경우에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게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덤핑 임포트가 덤핑 가격으로 수입된 그 덤핑 수입품이 어떤 독립되어 있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수입이 됐고 그리고 그 덤핑 수입이 그 마케트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그 마케트에서 인조리를 일으켰을 경우에 그때에는 전체 시장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각각의 시장에서는 피해가 왔으니까 할지라도 전체 피해가 있는 걸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분할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말한 대로 시장이 분할됐을 경우에 반덤핑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보겠습니다. A 시장, B 시장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류가 되어 있는 그 시장에서 어느 한 시장에서 예를 들어 A 시장이라고 합시다. 그 A 시장에서 최종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지 B 시장, 최종적인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B 시장 물건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A 시장, B 시장 분할해서 이 관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또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수출자에 대해서 또는 이거 수입자도 됩니다. 그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도 됩니다. 수출자에 대해서 혈백기관을 자, A 시장, B 시장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A 시장이라고 그럽시다. A 시장에 대해서 너네가 지금 덤핑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덤핑하지 말라. 덤핑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덤핑하지 말라라고 상당히 오래전에 통보를 했어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A 시장에 그 공급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반덤핑 관세를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통합 징수가 가능하긴 합니다. 통합 A 시장, B 시장 분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 각각 따로따로 징수를 하거나 덤핑 수입이 주로 일어나고 소비가 주로 일어나는 시장에서의 수입품에 대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합 징수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첫째, 덤핑 수입하지 말라고, 덤핑하지 말라고 사전에 충분히 경고를 했고, 그리고 따로따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그 사정일 경우에는 통합 징수도 가능합니다. 그 단일 시장이 있습니다. 단일 시장 우리가 흔히 알죠. FTA라든지 관세 동맹이라든지 뭐 싱글 마케트라든지 나라는 다르지만 시장은 합해져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조사의 개시 및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라고 하면 반덤핑 조사죠. 덤핑이 발생했는지, 덤핑을 하고 있는지, 그 덤핑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조사는 어떻게 개시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조사 개시 및 신청서 기재사항. 조사 개시는 이니시에이트 시작됩니다. 언제? 자, 국내 시장을 대표 by or on behalf of입니다. 국내 시장을 대표한 신청서, 조사 개시 신청서에 의해서 접수가 됩니다.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하는 조사 개시 신청서에는 이러한 세 가지의 에비던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다름 아닌 덤핑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관한 에비던스가 있어야지 애플리케이션에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비던스는 이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증은 조사 당국이 조사를 개시해서 진행해서 확인하는 거고, 적어도 조사 당국이 봤을 경우에 일견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덤핑이 있고 피해가 있고 양자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입증 자료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조사해 주셔요. 그러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단순한 주장이나 simple assertion, 단순한 주장이나 이러한 에비던스에 의해서 입증이 되지 않거나 그러한 그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할 경우에는 조사 개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개시 신청서에는 이러한 이러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 개시 신청서에는 여기에 관한 증거도 포함을 해야 되고 이러한 요건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누구인지, 무슨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인지, 그 물건의 가격이 어떻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피해를 봤다는 것인지에 대한 그 요건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출 정보의 정확성 검토 의무. 아까 relevant evidence of dumping, injury and causality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개에 관한 에비던스를 내야 한다 그랬는데, 그 에비던스라는 것이 조사도 안 했는데 국내 산업자들이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냥 일견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 정도만 내면은 충분한데 무조건 내기만 한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조사를 신청한 사람들이 냈다고 하는 그 정보가 그래도 정확한지는 검토할 의무가 있다.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검토해보고 그리고 조사 개시를 결정하라는 이야기죠. 자, 조사 당국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accuracy and adequacy. 정확성하고 적정성. 아까 말한 이 사항들이죠. 이 사항들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한 그 정확성과 적절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하고 나서 그리고 이것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하다가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할 정도라고 판정이 되면 그러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러한 정보가 제출됐다고 해서 조사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개시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조사 개시 신청서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내 산업에 의해서 하든지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해서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 조사 개시 신청서가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지 국내 산업에 의한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결정은 이 조사 개시를 지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조사 개시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그것은 그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겠지요. 관련이 없는 생산자들이 조사 개시를 지지하건 반대하건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 나옵니다. By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이것을 스탠딩이라고 합니다. 스탠딩 threshold 또는 스탠딩 requirement. 이것은 조사 개시 청원 자격, 조사 개시 요구 자격입니다. 아무나 조사를 개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조사 개시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 by 또는 on behalf of 라고 하면 여기에서 정의가 된 것입니다. 첫째, 그런 애플리케이션, 조사 개시 신청서가 반드시 supported by those domestic producers. 국내 생산자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국내 생산자의 생산 합계, 토탈 합계가 적어도 동종 상품의 전체 생산의 50%를 넘어야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총 생산의 50%를 넘는 사람들이 콜렉티브 아웃풋, 사람들이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모든 국내 산업이냐? 아닙니다. 이 라이크 프로덕트, 휘치는 요 라이크 프로덕트에 또 붙습니다. 지지나 또는 반대를 표명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신청을 했는데, 조사 개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지지한 국내 생산자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조사 개시에 대해서 지지를 했거나 또는 반대를 표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에 50% 이상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게 영어 번역이 제가 그나마 조금 그 읽기 쉬우라고 이렇게 분절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그 협정문에는 이것이 그냥 한 문장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주 편하게 해석은 잘 안 됩니다. 이걸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면 그 밑에 걸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로 외우시면 더 됩니다. 자, 조사 개시 해 주십시오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한 회사의 생산량이 A라고 그러고 그 조사를 개시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을 지지한 사람들의 생산량을 전체 생산량을 B라고 그러고 그 조사 개시 신청을 반대하는 사람의 생산량을 C라고 그러고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하고 아무 의견이 없는 사람들의 생산량을 D라고 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신청한 사람, 그것을 지지한 사람, 그것을 반대한 사람 분의 그 사람들의 생산량 분의 생산한 사람, 그 신청한
신청한 사람, 그것을 지지한 사람, 이거죠. supported by those. 이 사람들의 생산량의 합계가,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의 A 플러스 B가 50%는 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조사 개시를 지지하는 사람, 조사 개시를 지지하는 사람이 total production, 이때 total production은 위에 total production of like product and by which 여기랑 다르게 그 뒤에 수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total production의 25%는 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오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조사 개시를 신청한 사람이건 그걸 지지한 사람이건 반대한 사람이건 아무 의견이 없는 사람이건 어쨌거나 그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전체 25%를 넘어야 됩니다. 뭐가? 조사 개시를 신청했거나 또는 지지한 사람의 비율이.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by 또는 on behalf of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조사 개시 신청서를 공개 및 금지 및 수출국 정보 사전 통지 의무, 여기서부터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조사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조사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그러한 조사 신청서가 접수가 됐다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입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조사 개시를 진행하기 전에 누구한테는 그 물건을 수출한 사람의 수출국 정부에게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공개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사전에 수출국 정부에게는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 개시 신청서 접수 전에 조사 개시 가능 요건이 있습니다. 조사를 조사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by 또는 on behalf of domestic industry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사 신청서를 받고 조사 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only if입니다. 아주 예외적입니다. sufficient evidence of dumping, injury and causality. initiation of investigation. 조사를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아주 충분할 정도의 조사 그 당국이 보기에 아주 충분할 정도의 덤핑과 피해와 인과관계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서 접수 전이라도 조사를 직권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덤핑과 피해의 증거는 동시에 검토해라. 무슨 말인가 하니 조사를 해보니까 덤핑이 있어요. 그러면 조사당국이나 국내 업체에서는 강한 욕구가 생깁니다. 덤핑이 있으니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만 하면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살릴 수가 있다. 덤핑이 있으니 피해가 있다는 것만 어떻게 입증하면은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 있다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또는 피해를 먼저 조사를 해요. 피해를 먼저 조사를 해서 그것이 덤핑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어쨌거나 피해가 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또 강한 유혹이 생깁니다. 아, 피해가 있으니 이 피해가 덤핑으로 인한 거라고 주장만 할 수가 있으면 우리는 반덤핑 관세를 매겨서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의 갈등을 겪지 않으시도록 반드시 덤핑과 피해 증거는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검토 주체가 달라야 됩니다. 피해 조사하는 부서 따로, 덤핑 조사하는 부서 따로 동시에 검토를 하라 이야기입니다. 조사를 진행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덤핑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봤더니 덤핑도 없고 피해도 없고 그 증거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라고 판단이 되면은 즉각 중지해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덤핑이 하긴 했는 것 같은데 그 덤핑률이라고 하는 것이 덤핑 마진이 드미니미스예요. 드미니미스는 보통 수출 가격이 2% 이하입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덤핑 마진이 너무 작아. 또는
덤핑을 했다고 하는 그 수출 물량이, 예? 또는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발생했건 또는 발생할 위협이 있는 잠재적인 피해하건 그 피해의 정도가 그냥 무시할 정도예요. 대개 이 네글리저블은 보통 수입량의 3%를 말합니다. 3% 이하를 말합니다. 다만 그 3% 이하짜리 이가 여러 명이 있어서 여러 나라가 있어서 이것을 쫙 합해 봤더니 그 덤핑 물량이 7%를 넘어요. 그럴 때는 피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럴 때는 뺀데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누적했을 때 10% 미만, 각 개별로 봤을 때 3% 미만, 그리고 덤핑 마진이 2% 이하일 때에는 그 얼마 안 되니 소소한 물량이니 소소한 마진이 그냥 중지해라,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5조 9항은 Anti-dumping proceedings shall not hinder the procedure of the customs clearance. 이 조항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적용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덤핑 조사를 이유로 해서 이 관세 통관 절차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 덤핑 조사하고 이 통관 시간하고는 큰 통관 시간이나 절차하고는 연관관계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그렇게 실용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조사 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1년 이내 또는 최대 18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조사를 시작을 했으면은 조사를 빨리빨리 해서 1년 이내에 빨리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 신청자들, 수출자들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죠. 사정에 따라서 1년 이내에 할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럴 경우에는 최대 18개월은 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5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증거를 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